네,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이동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부동산학 총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제 2편 부동산 경제론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경제론은 수요 공급하고 경기 변동 이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기 변동. 네. 보통 수요 공급에서 4문제, 6문제, 이 정도가량 출제가 되고요. 경기 변동에서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가량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요 공급은 뭐 문항수도 적은 편은 아니죠. 적은 편도 아닌데다가 이 수요 공급은 조금 수험생분들이 난이도를 좀 느끼시는 파트예요. 난이도. 그리고 이 수요 공급은 경제론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나오는 우리 정책이라든지 투자론에서도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수요 공급 부분은 특히 네, 복습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수요의 의의입니다. 자, 수요의 의의라는 건 역시 수요의 뭐 개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공부하려면 일단 수요가 뭔지부터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일단 여러분 수요는 물건을 사는 거와 관계 있죠. 우리가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물건을 생산하는 거는 수요입니다. 수요는 구매와 관계 있는 거예요. 구매 또는 임차입니다. 임차. 조금 이따 우리가 공급을 좀 더 또 공부할 텐데 공급은 판매, 그죠? 또는 생산, 임대와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요는 구매, 임차, 공급은 판매, 생산, 임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수요의 개념, 수요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시험에서 자주 묻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공부하려면 수요가 뭔지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화살표 있잖아요. 여기다 별표 하나만 딱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줄을 좀 쳐놨는데요. 여기 구매력을 가진 이렇게 돼 있고 구매력을 가진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기간이라는 것도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입하고자 돼 있죠.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구매력을 가진 이 말하고요. 하고자 이 말이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 네모 박스를 하시든 아니면 형광펜을 치시든 하고 요 말을 주의해서 보세요. 나머지 것들은 크게 안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러면 수요라는 거는 구매력을 가진 뭔가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구매력을 가진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럼 없으면 구매력이 없으면 수요가 아닌가? 네, 수요 아닙니다. 구매력이 없으면 수요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좀 밑에다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 유효수요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별표 하나 할게요. 유효수요. 유효수요는 구매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매 능력을 갖춘 걸 우리는 유효수요라고 부릅니다. 그럼 만약에 아까 제가 여기 적은 것처럼 구매 의도는 있으나 구매 능력이 없다. 그러면 수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는 잠재 수요라 그래요. 그래서 정리하면 수요는 일단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여기 하고자 제가 동그라미 여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고자가 왜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 여기 별표하겠습니다. 수요는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아파트 한 채 사고 싶습니다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실제로 아파트를 샀습니까? 사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의사. 그죠? 의사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구매한 게 수요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다시 반문을 하죠. 그러면 가지고 계신 돈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이거는 장난전 아닙니까?
구매력이 없잖아요. 그럼 그건 수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 구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라 구매 의사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럼 이런 수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 수요이다. 그럼 유효 수요가 아닌 잠재 수요는 뭐냐? 잠재 수요. 잠재 수요는 구매력이 없다. 구매력이 없다. 하지만 구매 의사는 있어. 그래서 이 잠재 수요는 수요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혹시나는 마음에 제가 봅니다. 혹시나는 마음에 5번 한번 봐보세요. 이 가수요라는 게 나오죠. 가수요. 이 가수요는 투기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기 수요. 그럼 투기 수요, 가수요는 수요냐 이 말이야. 여기 보시면 구매력이 뒷받침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된다. 자, 그리고 이 수요량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책을 읽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는 뭐고 수요량은 뭐냐? 응? 이 둘은 그럼 여기 량이라는 글자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글자가. 그럼 수요는 아까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였고 얘는 수요량은 그 욕구가 어떤 특정한 가격에서 나타나는 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찌됐든 수요든 수요량이든 구매 능력은 있어야 되고 실제로 구매한 건 아니라는 건 똑같아. 똑같아. 하지만 수요는 욕구이고 수요량은 말 그대로 양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하고자가 돼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죠. 하고자 하는 수량을 말한다. 그리고 참고로 수요량은 최대 수량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자동차를 사고 싶어. 자동차 갖고 싶어. 사고 싶어. 사고 싶어. 이거는 수요인 거예요. 욕구죠. 근데 만약에 자동차 한 대, 자동차가 한 대에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이라면 나는 두 대를 살 거야. 두 대 살 거야. 실제 산 거 아니죠? 자, 이때 이 사람이 1,000만 원이라는 가격에 최대로 두 대 살 거야. 이게 수요량이에요. 그럼 이때 수요량, 이 두 대라는 거는 최대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수요의 개념, 의에 대해서 봤는데, 이 수요의 개념과 의가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 수요와 공고를 공부할 때, 아, 수요와 수요량이라는 거는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하고자라는 말, 실제로 구매한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는 유효수요라 그러고, 능력이 없는 잠재수요는 수요가 아니다. 얘는 수요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유량과 저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유량, 저량은 사실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을 다 하고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교재는요, 20페이지가 되겠네요. 페이지 20페이지. 네, 20페이지 보시면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 네. 자, 그러면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수요의 법칙이 뭘까? 자, 수요의 법칙. 이 수요의 법칙은 여기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예를 얘기 드러났죠.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의 관계를 얘기해요.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의 관계. 예를 들면 빌라 가격과 빌라 수요량과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가격과 빌라 수요량과의 관계는 수요의 법칙이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이 두 개가 똑같을 때, 가격과 수요량의 부동산이 같을 때 우리가 이걸 수요의 법칙이라 그러고, 여기 보시면 해당재와 가격과 해당재와 수요량과의 관계를 얘기한다. 그죠? 뭐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수요의 법칙에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얘기할 때 2번이 중요한 거예요. 2번이. 자, 2번 보시면 자, 줄을 쭉 치셔야 돼요. 여기는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줄 치시고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묻고 안 묻고를 떠나서 매우 기본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많이 살려고 그래요. 살려는 수량을 줄여요. 수량을 줄이죠.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은 더 많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요의 법칙이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대요. 그럼 여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수요량은 줄어들고, 그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봤을 때 이 둘의 움직이는 변화 방향을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반대 방향.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처럼 반대 방향,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 둘의 관계를 마이너스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그럽니다. 반비례 관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묻고 안 묻고 떠나서 알고 있어야 돼. 특히 우리 개론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자주 나와요.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부 다 방향을 나타내요. 잊어먹지 마세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항상 방향을 나타낸다. 그럼 플러스는 같은 방향,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의미합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수요의 법칙,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는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반비례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역이라는 게 거꾸로 반대라는 뜻이잖아요. 마이너스 관계이다. 이렇게 적어놨죠.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요 곡선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 곡선. 자, 수요 곡선은 옆에 밑에들 하나 적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제가 이거 잠시 여담인데, 제가 늘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요, 항상 고민이 있어요. 제가 잠시 좀 짧게 감정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고민이냐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이론 강의는 말 그대로 우리 학개론의 전반적인 매우 중요한 이론을 정립해주는 그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잘 숙지가 되어 있어야만이 앞으로 기출문제라든지 다른 문제풀이 강의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보통 강의를 촬영하다 보면은 요즘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다 성격이 다 급하신지 좀 길면 안 보려고 그래요. 이게 참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책을 안 보죠. 책을 안 보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네. 동영상, 유튜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틱톡이라 그러나? 뭐, SNS 여기에 많이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긋하게 활자로 된 책을 보는 걸 잘 못해요, 애들이.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자제분들이 다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도 유튜브 보다가 이제 쇼츠라는 게 나오죠. 은연히 자꾸 젖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결과도 크지 않는다. 작은 시간을 투자하고 큰 결과를 얻기는 정말 어렵다. 우리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할 때마다, 이거 보통 4, 50분은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많이 안 보시는 거예요. 조금 보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특히, 만약 이 방송을,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목적이 잘 모르니까 이걸 나 끝까지 들어야지 하면서 듣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 네. 그리고 결과는 안 좋으신 분들, 시험 떨어지신 분들이 듣고 있겠죠, 당연히. 붙은 분이 듣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 잘하면 왜 떨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조금 들으면, 이거 아는 내용이네? 아는 내용이네? 그러면서 짧게 짧게 듣고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속을 좀 해서 들으시든지, 가능하면 이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들으시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를 많이 줄여야 되나? 그럼 줄이면은 중요한 말들 다 전달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강의의 큰 의미가 자꾸 퇴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요약 강의할 때 할 얘기고, 그럼 요약 강의를 또 먼저 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안 돼요. 뭐 기초를 알아야 요약이 되지. 빨리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11월, 12월 달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앞으로 시험 난이도가 제 개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상대평가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시험 난이도 올라갑니다. 시험 난이도 올라갈 때는 그걸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기초인 거예요. 시험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초 기본을 물어봐요. 그런데 이 기초 강의를 소홀히 해요. 기초 강의를 소홀히 하고 뭔가 비법적인 거, 탁탁 찍어주는 거, 이런 걸 자꾸 추구를 하다 보면 실력이 얕아지고 그런 분들은 앞으로 시험에서 합격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기초를 차근차근 다져가자. 아시겠죠? 빨리빨리 공부하고 짤막짤막한 강의를 보는 그런 강의는 7, 8월 달, 5, 6월 달에 공부 시작한 사람들이 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지금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급한 사람들의 공부한 걸 따라갑니까? 그럴 필요는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수요 곡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제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를 가격으로 적고 여기를 수요량으로 적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아파트다. 아파트인데 이거 꼭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아파트 한 채 5억이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홍길동 씨, 아파트가 한 채 5억이면 홍길동 씨는 아파트 몇 채 사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5억이면 저는 한 채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홍길동이 5억에 대한 수요량 한 채를 나타내는 점이 이 점이 되는 거예요. 5억일 때 한 채. 자, 그럼 또 물어보죠. 홍길동 씨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3억으로 하락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홍길동 씨는 그러면 저는 두 채 사겠습니다. 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조금 증가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요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물어보죠. 그럼 만약에 2억이면 몇 채 사실 거예요? 그럼 저는 세 채 사겠습니다. 자,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홍길동이 실제로 샀습니까? 안 샀죠. 홍길동의 의사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제가 앞에서 수요는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고 그 사람이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의사라 그랬어요. 그죠?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이제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은 홍길동의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들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 점들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봤어요. 자, 이 선은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죠. 그죠?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우하향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요. 이 수요 곡선 위에 있는 이 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점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 점들을 다 연결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점들은 전부 다 뭘 나타낸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내리면 이 점들이 요렇게 움직여 나가겠죠. 맞아요? 네. 수요 곡선,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인데 여기 보시면 우하향한다. 우하향. 자, 그럼 아까 보세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이고 마이너스 관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비례 마이너스 관계인 수요 곡선을 그려봤더니 우하향하더라. 그래서 이 세 개는 같은 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반비례 마이너스 우하향은 같은 뜻이다. 같은 뜻이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3번의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는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는 얘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강의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그리고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만 체크를 해놓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4번에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고 나옵니다. 네.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여러분 여기다가 네, 별표를 뭐 사정없이 하세요. 뭐 두 개, 세 개도 관계없어요.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꼭 정리를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몇 개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변하나요? 네, 수요량 변하죠. 수요량 변한다. 아파트 수요량입니다. 네, 아파트 수요량 변합니다. 소득이 변하면, 소득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 변하나요? 근데 소득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 변하죠.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은행 이자율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 변할까요? 네, 변합니다. 자, 이 외에도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매우 많습니다. 그럼 이 지금 적어놓은 이게 뭐냐면, 여기는 아파트 가격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다는 결과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불러요.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말고 다른 원인, 가격 말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빌라 가격이 변해서 빌라 수요량이 변한다. 수요량이 변하죠. 오피스텔 가격이 변해서 오피스텔 수요량이 변한다. 그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하지만 이자율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다. 이자율이 변해서 오피스텔 수요량이 변한다. 이런 것들은 다 수요에 변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요량의 변화라는 건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한 개뿐이다. 한 개뿐이다. 이게 여러분들 기억에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문장일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한 개뿐이다. 그게 뭔데요? 해당재와 가격 변화. 해당재와 가격 변화.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 나서 밑에 책에 교재는 저 줄을 쳐드릴 건데요. 해당재와 가격 변화야. 이 말을 꼭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예를 들면 그럼 봅시다. 여기다가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수요량 변화 원인은 뭘까요? 이거 대답하시 주셔야 돼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 원인은 뭘까요? 네. 아파트 가격 변화인 거예요. 아파트 가격 변화. 이 아파트 가격 변화 한 개뿐이에요. 한 개뿐. 그러면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 원인은 뭘까요? 네.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 원인은 오피스텔 가격 변화 한 개뿐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 변화 말고 다른 게 변해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네,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일단 어떤 말인지는 감을 좀 잡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책에는 제가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적어놨어요.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도 변한다. 자, 그리고 소득, 인구, 이자율, 다른 재화의 가격 등, 즉, 가격 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옆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적어놨어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이든 아파트 수요의 변화이든 모두 아파트 수요량이 다 변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변하든 수요의 변하든 전부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수요량이. 자,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 뒤에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만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다를 뿐이다. 원인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아파트 가격 변화 하나뿐이다. 자,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리하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다르다. 이 둘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이게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뭐가 다르다? 원인이 다르다. 원인이 다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그 원인이 뭔데?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이 변하고, 해당 재화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네, 아까 제가 그렸던 이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그려봤는데. 자, 여기 봅니다. 자, 여기 한 채에서 수요량이 이렇게 두 채로 변했죠. 이게 수요량의 변화 아닙니까? 수요량이 변했어.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량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뭡니까? 자, 이거 한 채가 아까 요점이었고, 그죠? 두 채가 이 점이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요량이 변한 이유, 원인은 가격이 하락한, 이게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가격 하락이라는 원인으로 인하여 수요량이 변했죠.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가격 변화가 원인이다. 수요량의 변화 아닙니까, 이게? 그죠? 지금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요 빨간색 점에서 요 점으로 움직였죠. 움직였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 일어나네요. 자, 이 기억하셔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자, 그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제가 좀 지우고요. 자, 아까 이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길 가다 홍길동 씨를 또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홍길동 씨를 만나가지고, 홍길동 씨 전에 아파트 가격이 한 채 5억일 때, 한 채 사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5억이면 한 채 사실 건가요? 물어봤더니, 홍길동이 뭐라는 게 아니라, 아니요, 이제는 저는 두 채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 지금은 제가 예전보다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집을 더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가격은 변했습니까? 가격은 여전히 가격은 5억입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가격 말고 이 사람의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이렇게 한 채에서 두 채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인가요? 수요의 변화인가요? 수요의 변화죠. 원인이 가격이 아니고 가격 외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3억이면 몇 채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세 채 사겠다 그러고 2억이면은 네 채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쭉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게 이제 홍길동의 새로운 수요 곡선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면 홍길동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버렸구나. 홍길동의 수요 곡선이 이동했구나.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소득이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한 거잖아요.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가 있는데, 이 둘은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지만 원인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변화 요인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재화의 가격 변동으로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원인은 해당 재화 가격 변화 하나뿐이에요. 하지만 수요의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 이외, 여기가 포인트네. 이외, 여기가 포인트야. 해당 재화 가격 이외 요인의 변동으로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수요량이 변하지만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원인. 자,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는 아까 위에서 그림을 보셨겠지만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 일어나고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요. 이 상이에요, 상. 상. 이 점이라는 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어도 관계없어. 수요 곡선 상이라는 글자 중에 수요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수요 증가라 그러고 왼쪽으로 움직일 때 수요 감소라고 그럽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여러 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설명만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까 봐 제가 한번 기출 문제를 하나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하고 실제 시험 19회 때 나왔던 기출 문제죠. 이 외에도 이런 내용들의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보면 먼저 제가 나중에도 이 문제를 뭐 다뤄드리고 갈 건데요. 여기 아파트라고 돼 있죠. 여기 항상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이 아파트는 해당 재화입니다. 얘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수요의 변화 원인하고 수요량의 변화 원인을 찾는 문제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몇 개라 그랬죠? 한 개뿐이라 그랬어요. 이런 게 탁 튀어나와야 돼요. 한 개뿐이란 말이야.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 한 개뿐인데 그게 뭔데? 해당재와 가격 변화. 그죠? 해당재와 가격 변화거든요. 그럼 여기서 해당재와는 뭡니까? 이거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아파트 가격 변화가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수요량의 변화 원인에서 수요량의 변화 원인 한 개잖아. 한 개뿐이니까 얘를 보는 거 아니야. 얘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 3번이죠, 뭐. 그죠? 수요의 변화 원인은 매우 많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수요량의 변화 원인에서 찾아야 돼. 그러면은 이걸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한참 봐서 찾는 사람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과 수요량 변화 원인을 묻는다고? 수요량의 변화 원인 한 개뿐인데 해당재와 가격 변화, 아파트 가격 변화잖아.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체크. 이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풀어야 돼. 모르는 사람이 막 다 읽고 있어, 이거. 그렇게 푸는 문제 아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도 뭐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부동산 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를 찾아랍니다. 그죠? 아, 틀린 거 찾기구나. 자, 그럼 읽어볼까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당연히 주죠. 자, 2번 보세요.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다. 어때요? 어, 자, 하고자. 의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맞네. 이거 유효 수요라고 그랬지?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보니까 부동산 수요는 부동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의 개념이다. 그렇죠. 그렇죠. 뭐 4번은 뭐 어려운 질문 아니까 읽어볼까요?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에 영향을 준다. 영향 주죠. 맞죠. 자, 5번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중요한 말이 나와버렸어요. 수요 곡선의 이동. 수요 곡선 상이 아니죠. 수요 곡선의 이동에 상이란 글자가 없어. 그러면 여기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이 말 딱 나오면 그냥 수요의 변화네 이렇게 딱 돼야 돼. 수요의 변화야. 그리고 뒤에 보니까 여기 수요량의 변화로 간다고 돼 있잖아요. X잖아요. 그죠?
시험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정답은 5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오케이? 네. 네, 지금 우리 문제풀이 과정은 아니지만,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기출문제 한 두 문제 정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수요의 변화 원인입니다. 네, 주요도 중요합니다. 아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하고 이 수요의 변화 원인은 중요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는 만약 이게 지금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이라 그래 볼까요? 그럼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이면 아파트 가격 변화는 아파트 가격 변화는 수요의 변화 원인이 될까요? 안 되겠죠. 아파트 가격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이 나오는데, 먼저 수요 증가 원인이 있고 수요 감소 원인이 있어요. 증가 원인이라는 건 어디로 움직이는 겁니까? 오른쪽으로. 그럼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내냐면,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곤란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아파트 수요의 증가 원인이고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다 알면 좋겠지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일단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몇 개 체크해 드릴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네, 요구하고요. 소득.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 다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자, 제가 이렇게 별표는 많이 했어요. 자, 별표는 많이 했지만 이게 어려운 내용이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다 아세요, 여러분. 아는 내용이에요. 이자율 하락. 여러분, 은행 이자율 떨어지면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어, 어려우면 별표하세요. 사실은 이 별표할 것도 안 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제가 별표를 한 거지. 알면은 별표 안 해도 돼. 자, 소득이 향상되면 부동산 수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아파트 좀 더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잘 나오지만 안 어렵다고요. 자, 이 5번하고 6번은 별표를 딱 하셔야 돼요. 여기서 틀려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7번도 하나 별표하겠습니다. 가격 상승 예상이에요. 가격 상승이 아니고 가격 상승 그래버리면 그건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잖아요. 가격 상승 예상입니다. 예상. 자, 오르기 전에 사자 이 얘기죠. 오르기 전에 사자. 그래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려면 가격 상승 예상될 때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그 밑에 규제가 완화가 될 때, 규제가 완화가 돼야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어요? 규제가 강해지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시험엔 자주 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대부 비율 확대, 총부채 상환 비율 확대, LTV, DTI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출 늘려줄게. 이런 뜻이에요. 대출 늘린다. 대출 많이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대출 받기 쉽다.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는 이 3번부터 10번까지 별표를 다 했지만 크게 어려운 거는 없다. 그러면 어려운 부분은 어디냐? 여기 4번, 5번, 6번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부터 4번, 5번, 6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우리 수험생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바꿔봤는데요. 자, 이건 아파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이 있어요. 아파트 오피스텔. 자, 아파트 오피스텔이 있는데 나는 둘 중에 어떤 거를 사도 괜찮아.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편하게. 어떤 것을 구매해도 돼. 둘 중에 어떤 걸 사도 내 만족에는 차이가 없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요 면에서 대체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대체 관계. 대체 관계. 그러니까 대체 관계는 둘 중에 어떤 걸 사도 돼. 자, 그러면요. 이게 우리 아까 아파트 수요의 증가 원인이라 그러면 아파트를 해당 재화라고 그러고 이 오피스텔이 대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둘이 대체 관계잖아요. 대체 관계.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거를 사시겠어요? 어떤 것을 구매할까요? 이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오피스텔이 오래 걸리면 그분은 대체 관계가 아니지. 음. 둘 중에 어떤 걸 사도 돼. 근데 여러분 어떤 걸 살래요? 네. 가격이 싼 거를 사는 거예요. 가격이 싼 거. 싼 거를 구매한다. 이 말을 항상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 둘이 무슨 관계일 때? 대체 관계일 때. 대체 관계일 때. 그러면요. 오피스텔이 비싸면요. 아파트 사야지. 아파트가 비싸면요. 오피스텔 사야지. 그럼 시험은 어떤 지문을 내느냐? 이렇게 지문을 낸단 말이에요. 자, 대체재 가격이,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 가격이 올랐대. 그러면 해당 재화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이렇게. 그럼 뭘까요? 처음 배울 때 그거 제일 잘해. 네, 해당 재화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대. 그럼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으면 아까 제가 대체 관계는 싼 거 산다고 그랬잖아. 그럼 대체재 가격이 올랐으면 뭐가 싸? 해당재가 싸잖아요. 그럼 해당재가 사겠죠.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다 이러면 대체재가 비싸네. 대체재 안 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대체재를 안 사면요. 해당재와 산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아까 대체 관계 있죠? 대체 관계는 둘 중에 한 개 선택해야 돼. 둘 중에 한 개 선택해야 돼. 자, 무슨 말이냐?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 안 산다 그랬잖아. 그러면 해당자도 안 살 거야. 이게 아니고, 그건 대체 관계가 아니야. 대체 관계라는 말이 딱 나왔다는 말은 둘 중에 한 개는 꼭 사야 돼. 이 뜻이야. 그러면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대체재는 안 사. 그럼 뭘 산다? 해당자와 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해당자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자, 그러면요. 또 다른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또요. 대체재 수요가 증가한대.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자 수요는 어떻게 될까?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자,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체재 산다는 거야, 안 산다는 거야? 이거는 대체재를 산다는 거죠. 대체재 산다 이 얘기잖아. 그럼 사람들이 대체재를 사고 있어. 이걸 사고 있어, 이거를. 그럼 이걸 샀다는 얘기는 아파트는 산다는 거야,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한 개 산다니까? 둘 다 산다 그러면 그런 건 대체 관계 아니야. 그럼 해당재와 안 산다. 이런 얘기니까 해당재와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해요. 자, 그래서 이 대체 관계는 잘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자, 보완제도 좀 중요한데 보완제는 제가 설명 안 드립니다. 보완제는 대체제하고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들 일단 대체제만이라도 일단 먼저 지금은 잘 알아두세요. 자,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자 수요는 증가합니다. 대체재 가격이죠. 그런데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면요.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자 수요는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그 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이 5번하고 6번 설명드리다가 제가 아까 그쪽으로 갔었잖아요. 설명드리고 왔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대체재 가격이 어떻게 될 때? 상승할 때. 대체재 수요는요. 대체재 수요가 감소할 때. 대체재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대체재 산다, 안 산다? 대체재 안 산다. 대체재를 안 사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는 게 해당 재화입니다, 이게. 대체재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대체재 안 산다. 그러면 해당 재화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야 돼.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우리 수험생 여기서 틀려요. 자, 보완제는요, 대체제와 반대죠. 그러면 대체제를 잘 기억해 두시면 보완제는 반대로 딱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요의 변화 원인까지 봤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수요와 공급 중에 수요에 대해서 먼저 봤어요. 제가 오늘 사실 공급까지도 좀 했으면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너무 또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수요면은 수요까지만 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마지막 5분 정리입니다. 자,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오늘 수요에 대해서 했는데, 먼저 수요의 개념에 대해서 했죠. 자, 수요의 개념에서 유효수요라는 게 나왔다. 유효수요. 유효수요는 구매력이 있어야 되고, 구매 의사이다. 그래서 실제로 구매한 거 그러면 아니다. 그죠? 이거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잠재 수요라는 게 있었죠. 잠재 수요는 구매력이 없어. 그래서 기억할 거는 얘는 수요가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수요의 법칙.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인데,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인데, 이 둘의 관계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더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더라. 이런 관계를 반비례라 그러고 마이너스 관계라 그런다. 이런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수요 곡선인데 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띈다. 자,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는데 얘는 중요하단다. 중요하단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지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네, 여기 자, 수요량의 변화, 해당제와 가격 변화, 수요 곡선 상이동 이게 세트야. 자, 그 다음 수요의 변화, 해당제와 가격 이외 변화, 수요 곡선 이동 이게 세트라고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시험에서 수요량의 변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빨간색으로 할게요. 수요량의 변화라는 말이 나왔어. 시험 지문에. 이 문제 쫙 읽어 나가는데 수요량의 변화라는 말이 나왔어. 근데 뒤에 보니까 수요 곡선 이동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근데 수요량의 변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웬 곡선 이동이야? X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수요의 변화라고 그랬는데 수요 곡선 상 이런 말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개론은 짝짓기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가격의 변화, 상, 수요의 변화, 이외, 곡선 이동 이렇게 항상 세트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수요의 증가 원인에서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잊어먹지 말자. 대체제 가격이 상승할 때, 대체제 수요는 감소할 때,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이 세 개는 기억하자. 그래서 오늘 수요에 대해서 봤는데 만약에 많이 여러분들이 다 보기 힘들면 이거라도 꼭 알아두자. 시험은 여기서 나오니까. 시험은 여기서 나오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수요의 개념에 대해서 수요와 관련된 내용 5가지 봤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